죄송합니다. I had a dream. I got everything I wanted. Not what you think. And if I'm being honest, it might have been a nightmare to anyone who might care. Thought I could fly, so I stepped off the golden. Nobody cried. Nobody even noticed. I saw them standing right there. Kinda thought they might care. 네,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모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실물 경제 분석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이 지난주에 또 전기요금 이야기 명쾌하게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세입자들을 오래도록 괴롭혀왔던 전세 사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네, 먼저 요즘 전월세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오래도록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전세 사기 얘기는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네. 지난 6.27 정부의 부동산 정부 대출 규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매뿐만이 아니고 전세 시장에도 꽤나 큰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매매 거래에서는 관망세로 네.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도 둘로 양분될 수 있는데 아파트 전세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가 올라서 숨이 턱턱 막히고 또 빌라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또 숨이 턱턱 막히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의 공급 문제, 뭐 전세 사기 이야기들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엮이면서 지금 전 월세 시장도 뭐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전세 사기 얘기는 거의 뭐 상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3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또 연장이 됐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수만 누적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적 3만 40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됐으니까 딱 1년 된 겁니다. 23년 6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3만 400명.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가 누적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피해는 그것보다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2년여 동안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가 벌어지면서 이거 전세 과연 괜찮은 건가 하는 신뢰도 자체가 붕괴되고 있고요. 여러분께 지금부터 좀 분석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전세 사기가 있고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있고요. 마지막 역전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또 나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피해들 잠시 후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만 그렇고 공식 통계 밖에 있는 그 피해 사례까지 더 하면은 이제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유명한 사람 아닌 사람 가리지 않고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안타까운 사례가 알려진 양치승 관장의 경우인데 이분은 워낙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보면서 동기부여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손만 대면 사업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전세 사기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양치승 관장은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하신 분이죠. 방송에 나와서 예능에 많이 출연해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무섭지만 평소에는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을 해서 인기를 끈 분인데요.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을 알려줘서 충격을 줬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크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위치 여건에다가 계약이 계속 연장될 줄 알고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요. 그래서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껴서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계약자가 아니라 강남구청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4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곳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보증금도 5억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운영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뭐 지금 이제 대규모 환비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이제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자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법이 일반적인 전세 사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뭐 기부 체납의 허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기부 체납 방식이라는 걸 이걸 네.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A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땅 소유주는 강남구청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부하는 방식인 거예요. 건물을 지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20년 동안은 무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 기부 체납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 기부 체납 방식으로 2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했는데 사용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A사가 이것을 끝남과 동시에 여전히 그 운영 권한을 이제는 20년 후에 강남구청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네. 알리지 않고 내가 소유주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받았던 보증금도 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기인 거죠. 네. 네, 사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원래부터 소유주는 강남구청이었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 사용권 자체가 넘어간다. 그래서 퇴거해야 된다. 지금 양치승 관장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상인들에게 다 알리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200억 원대의 사기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치승 관장이 방송을 통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론 나에게도 일부 실수가 있다. 그 실수가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되는 겁니다. 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밖에 여러분께 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만 믿고 공인중개사다라고 생각하고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거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그걸 덜컥 거래를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될 사항 지켜나가신다면 이런 전세 사기로부터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케이스 전에도 양치승 관장은 비슷한 수법의 이제 전세 사기를 좀 당했었는데 유형은 달랐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까운 분의 얘기여도 덜컥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예능계 블루칩으로 가장 핫한 분입니다. 최근에 상복도 있었던 개그우먼 이수지 씨 얘기인데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분양 사기였죠? 맞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소식을 알렸었던 이수지 씨. 지난 2023년에 경기도 파주시에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주택을 알아봤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권한도 없는 시행사 대표에게 속아서 4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이긴 상황이었지만 사기범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수지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매매 거래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너튜브 채널을 보고 섣불리 빠르게 자기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움직였었던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집 안 사고 이제 전세 살겠다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분양 사기의 경우 공통적으로는 제도에 좀 허점을 악용한 케이스들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잠깐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금 2억 원, 4억 원을 냈는데 실제 계약서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양 사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분양 사기인데 분양 사기는 보통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처음에 건설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요. 예. 그럼 인허가를 받고 땅을 매입하고 건설해서 분양하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시행사나 시공사 대표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상태. 권한이 당연히 없습니다. 대표는 당연히 권한이 없어요. 법인이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분양하겠다 하고서 값싸게 분양해 주겠다 하고서 그걸 덜컥 토지 매입도 없었는데 네. 없는 분양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분양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하는 집 자체가 없었다라는 예.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 공통된 여러분들의 심리에서 발동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유의할 점 좀 공유하겠습니다. 빨리 계약하면 놓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네. 또 유튜브에서 진짜 본 후기다. 사실인 줄 알았다. 또 지인 추천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데 이런 대부분의 급한 마음, 거기에 정보 부족,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에 의존해서 네. 수수료를 아껴보겠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 재산을 날린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아니라 전 재산입니다. 예. 이 전 재산을 날리는 거죠. 안타까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도 뭐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실수를 또 범하게 될 수도 있는데 급할수록 정보도 좀 충분히 챙기고 제3자 전문가의 이야기도 좀 충분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전세제도 쪽으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세라는 개념이 네. 한국에만 있는 맞아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는 특징이 뭐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요. 네. 보증금. 그래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특히 고금리일 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반대로 세입자는 뭐가 유리해요? 매월 월세를 안 내고 갖고 있던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면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윈윈이구나 하고서 생겨난 제도가 전세제도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세제도의 장점이 뭐냐면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의 안정성. 월세를 내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또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2년의 계약이 있고 계약이 갱신될 때 4년 정도 추가로.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세제도의 허점,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보증금이 높아지는 경우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겠지만 아까 보증금 문제 있잖아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네. 이 부분이 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또 전세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역전세라든가 깡통전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 허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비교해서 나의 어떤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택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단계 사다리 역할로서 그 어떤 기능적인 유용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점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양산해왔던 우리만의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기 피해 유형들 대표적인 거 앞서 말씀하신 거 이제 좀 짚어볼 텐데 연예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깡통 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덱스 씨가 대표적입니다. 방송인 덱스 씨의 이야기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한 A 집주인님과는 별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 집주인님이 B 집주인한테 집을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가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겨울이었어요. 그 집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연락을 이제 B 집주인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라. 그래서 부동산이랑 연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찌 했어요. 일단 하고 영수증 주면 주겠대요. 100여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부동산 잠수.
그 후에 이제 비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래요. 내가 진영 씨한테 전세금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억울하죠. 저는 아무튼 A 씨한테는 줬지만 A 씨가 B한테 팔 때 뭐 줬을 거 아니에요. 서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B의 정체는 뭐였냐? 갭 투자를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등기부등 뭐 떼서 이거 당신 이름 땡땡땡 아니냐 확인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난 집주인 아니다. 지금 B가 제일 맞죠? 맞습니다. 자, 이 덱스 씨의 이야기는 이제 깡통 전세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어떤 유형인지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덱스 씨의 사례도 뭐 군 전역 후 모은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하셨고 또 배우 서현진 씨도 있는데 네. 역시 26억 원대의 깡통 전세 맞아요.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1억 원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합니다. 네. 임대인 대출금 2억 원 그리고 내 보증금 2억 원. 네. 해서 소위 이것은 매매 가격이 5억 원인데 내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임대인 대출금 2억 원이니까 전세 보증금이 임대인 대출금의 매매가의 80% 이상입니다. 네. 80%죠, 정확히. 그러니까 이 깡통 전세는 뭐냐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네. 혹은 같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이 아예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 발생하는 것이 깡통 전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기존의 전세가보다 내려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네. 이제 역전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빌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심각하다고요. 네, 모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빌라의 경우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 여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빌라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내가 지금 전세를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는데 네. 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2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네. 다음 받을 보증금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전세금이 2억 원이고 다음 전세금은 1억 5천이니까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서 네. 결국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하다가 문제되는 케이스, 사기가 또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피해 사례가 유독 2030 청년들에게 집중된다는 게 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집중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40대 이상보다 자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런 영상을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네. 20, 30대 자녀 세대에게 영상을 꼭 공유해서 전세 사기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유의사항 첫 번째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서 무허가인지 불법인지 집주인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주변 시세도 확인해야 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둘 다 있겠습니다. 문제가 돼요. 둘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혹여나 내가 피해 대상자다 네. 혹은 피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나 허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 좀 이런 뉴스에는 그만 좀 봤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